값이 네,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 초기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모델을 우리가 디파인을 하면은 가중치 W 값이 이제 완전히 랜덤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데 이제 완전히 그럼 이제 랜덤도 이제 어떤 랜덤을 주느냐? 랜덤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랜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초기화랑 그다음에 해 초기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방법을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또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정규 분포 아시죠? 네. 를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러면은 W 값을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하느냐, 맨 처음에 그 어사인을 해 주느냐 하면은 이전 층의 뉴런 개수. 그러니까 리니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니어라고 하면은 리니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인풋 디멘전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풋 디멘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풋 디멘전의 개수, 아웃풋 디멘전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n in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n out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자, 요렇게 그냥 이제 요 글로럭과 벤지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요 논문에서는 유니폼 그러니까 요 숫자 인풋 디멘전 플러스 아웃풋 디멘전 분의 6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에 마이너스 네. 와 여기 플러스 요 값 사이에서 그냥 유니폼하게 그 사이에 아무 값이나 이렇게 이제 딱 뽑아내라 라고 하는 이런 분포를 이용을 해서 W를 어사인을 하면은 좀 더 잘 된다.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뭐 일반적으로 요건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잘 정립된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세이비어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와 같은 이런 S자 형태 활성화 함수와 같이 사용할 때는 좋지만은 이제 렐루 같은 것들 할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렐루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그냥 이제 뭐 해 초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해 초기화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n 인분의 6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n 인분의 6 그러니까 요 그냥 인풋 층에 이 전층의 뉴런 개수만 고려해서 이렇게 그 n 인풋 분의 6 루트 씌우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 사이에서 그냥 유니폼하게 균질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뽑아내서 이렇게 W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정규 분포로 초기화할 때는 시그마가 요게 이제 그 루트 n 인분의 2를 만족하도록 해서 초기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 초기화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토치나 이제 파이토치에서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이제 렐루와 해 초기화 방법을 조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 같은 거는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파이토치 문서를 볼 때 혹은 이제 뭐 다른 사람 코드를 볼 때 뭐 세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혹은 뭐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주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코드를 보았을 때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배치 정규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배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배치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이제 첫 번째 배치, 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각각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회차에는 요거, 2회차에는 요거, 3회차에는 요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요 배치마다 데이터의 분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배치 안에서 그 데이터를 정규화시키는 것. 정규화.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통계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데이터 x 값이 있으면 얘를 평균 값으로 나누고 얘는 이제 뮤는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전체의 평균.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표준 편차로. 자,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규화인데요. 자,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규화를 다른 말로 이렇게 된 이제 G값을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 표준 점수가 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 시험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수능 봤을 때 그 자기의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표준 점수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의 그래프를 보통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다?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G값은 어떻게? 평균에 있는 애는 이제 빵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못하면은 음수가 되고 0보다 작게 되고 평균보다 크면은 양수를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쓴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과목을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물리가 쉽고 화학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원점수로 하면은 손해를 보는데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전체 그 모집단에서 어떤 점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난이도가 쉬우면은 전체 평균이 올라갈 거고 난이도가 낮으면 전체 평균이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점수를 쓰게 되고요. 뭐 여담으로 이제 수능에서 표준 점수는 그냥 이제 빵점 맞으면 여러분 학생들이 기분 나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뭐 얼마 해가지고 더하기 기본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표준 점수를 뭐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표준하게 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전체 데이터를 한 방에 보면 좋지만 한 방에 못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거 잘라서 학습을 하는데 요거랑 요거의 분포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처의 분포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피처의 분포가.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딥러닝 모델이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를 넣어주든 간에 이 배치를 넣어주든 이 배치를 넣어주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냥 요 안에서는 대부분의 피처들이 0과 1의 그 평균이 0이고 1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는 그런 이제 노멀로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규화 표준 점수를 구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한 번에 들어오는 배치 단위로 정규화, 표준 점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층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기 전에 보통 이제 수행이 되게 되고요. 배치 정규화를 요약을 하면은 자, 입력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정규화를 한다. 정규화를 한다는 것은 표준 편차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스케일과 시프트를 수행을 한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곱하기. 그러니까 이제 그냥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균 0, 표준 편차 1로 이제 바뀌는 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곱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 뭐 더하기를 조금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G값에다가 자, 우리 식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인풋이 있을 때 이 전체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M개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M개로 잘랐고요. 그러면은 각 요 덩어리, 작은 덩어리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덩어리에 대한 분산을 시그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데이터를 평균값 빼기 그 다음에 요 시그마의 루트 씌운 거,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데 여기에 이제 입실론이라는 거를 살짝 더해줍니다. 혹시 표준 편차가 0이 되면은 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에러가 나니까 그 0으로 나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값인 입실론을 여기 밑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변수를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뀐 애를 이렇게 감마 곱하기 더하기 베타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하고 이렇게 약간 시프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그 수능에서 표준 편차 구할 그 표준 점수 구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그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각 배치 단위로 이렇게 평균 분산을 그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배치 정규화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뭐 요 식은 전혀 못 외우셔도 돼요. 못 외우셔도 되고 그냥 이제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배치마다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 정규화를 이용을 하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개선이 되고 가중치 초기화에도 훨씬 더 민감해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하튼 이제 계산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뭐 한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크게 뭐 일단 이제 그냥 가장 큰 한계는 이제 미니 배치 크기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니 배치 크기가 너무 작으면은 이제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치 정규화를 사용을 해주면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배치 정규화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면요. 여기 이제 미니 배치가 이제 3이다. 데이터가 3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요 피처들을 이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층 정규화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 안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정규화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요 행 단위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각 피처 단위로 노멀라이즈를 많이 하게 됩니다. 피처 단위로 노멀라이즈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개념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층 퍼셉트론으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M리스트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앞서서 그 전 시간에는 사이클런에 있는 조금 작은 그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누구나 다 쓰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데이터를 로드를 할게요. 네, 데이터 로드를 일단 하고요. 이렇게. 자, 엠리스트 데이터는 여기 이제 scikit-learn.dataset 안에 있는 요 패치 오픈 ML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엠리스트는 뭐냐? 자, 엠리스트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요 fetch open ml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셋 이름을 이 이름은 이제 정해진 겁니다. 여기 이제 mlist underscore 784라고 하는 요 데이터셋을 인터넷에서 원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서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 mlist라고 하는 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행렬 형태가 아닌데 사실. 자, mlist.data 0. 자,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데이터 내용물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array. 얘는 이제 numpy array라는 거죠. array인데 자, 00000 여기 이제 3, 18, 18 뭐 이렇게 이제 1, 2, 126, 136 해서 253까지 원래 255까지 있습니다. 255까지 이렇게 해서 숫자가 쭉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요 엠리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프린트 쉐입. 자, 쉐입을 보면은 얘는 그냥 이제 784 차원의 요 한 줄입니다. 한 벡터. 그죠? 그러니까 784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를 한 줄로 이렇게 이제 펼쳐 놓은 것이.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 곱하기 28 하면은 784차원의 이런 이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의 레이블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list.target. 첫 번째 값은 이제 여기 이제 5다. 근데 여기 이제 콤마 돼 있잖아요. 아, 콤마란다. 여기 이제 그 작은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죠? 작은 따옴표가 있다는 거는 얘가 이제 문자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 5로 정수 5로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mlist.target은 mlist.target 자 요거 이제 그 타겟 원래 있던 거를 as type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타입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정수로 바꾸라는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mlist.target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자가 정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5, 0, 4,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자, 그죠? 전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전체 7만 개의 레이블이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아, 바꾸기 전에도 지금 여기는 지금 딱히 구별이 안 되는데 바꾸기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자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교화 시켜보자.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 흑백 그림에서는 0일 때는 흰색, 255가 완전 이제 검정으로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이 값을 그냥 0에서 1로 이렇게 정교화 시키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교화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실수 값이 있을 때 그거를 0과 1 사이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정교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정교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정교화를 시키면은 mlist.dat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긴 어레이잖아요. 그죠? 이 어레이이기 때문에 얘를 255로 나누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누기 255 하면은 요 각각의 요 어레이에 대해서 다 255 나누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네. 그거까지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눗셈을 한 값을 우리가 대문자 x, 그 다음에 요 레이블 값을 우리가 y 이렇게 저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크기를, 얘네들의 모양을 한번 알아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장한 인풋 피처 x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 y의 모양을 알아보면은 얘는 이제 7만 곱하기 784. 그러니까 데이터가 7만 개, 그림이 7만 개 있고 그 각각 하나의 그림은 내가 이렇게 옆으로 쭉 풀어서 숫자화 시키면은 784개의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수치화, 숫자로 바꾼 걸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프린트를 한번 시켜보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0은 어차피 0이죠. 255로 나눴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까는 정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255로 나뉜 값이 여기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고 이 실수 값을 보고 이게 뭔지, 이게 손글씨 0인지 1인지 2인지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손글씨를 여기 출력을 하면은 지금 첫 번째 거를 자 이렇게 리쉐입을 했죠. 여기서 리쉐입. 그러니까 리쉐입을 이제 그냥 1차원의 786 디멘저널 그러니까 이제 벡터를 텐서를 이렇게 이제 28 곱하기 28로 다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행렬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IMshow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행렬 꼴이 있을 때 이 행렬 꼴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것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 이미지의 데이터 레이블은 5이다. 네, 그죠? 네, Y의 첫 번째. Y에 들어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정답 값이니까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토탈 7만 개가 있잖아요. 그죠? 7만 개를 학습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은 토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 있는 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듈 밑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이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불러와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train underscore test underscore split에서 이제 얘는 이제 규칙, 얘는 이미 그 이제 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 이제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원래 x와 y를 통으로 넣어줍니다. x랑 y를. 자,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 얘는 이제 테스트 셋은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을 얼마를 테스트 셋으로 쓰겠는가. 그러니까 7분의 1은 테스트로 쓰고 7분의 6은 학습용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 다음에는 임의의 정수를 써주면은 얘는 이제 랜덤 시드.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 7만 개를 임의로 만 개는 임의의 만 개를 이제 학습용, 6만 개를 이제 6만 개를 학습용, 만 개를 테스트용으로 나누는데 그때 이제 랜덤 시드를 고정을 해서 몇 번을 코드를 돌리더라도 항상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학습용,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나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X 트레인 그리고 얘가 리턴하는 거는 요거 이제 딱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그러니까 X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앞에 두 개, Y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그냥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 Y는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 그죠? 네. 괜히 그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이제 파이토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numpy array를 이제 파이토치에 텐서로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텐서로 변형시켜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묶습니다. 데이터셋으로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제 배치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묶어서 데이터 로더에 집어넣어 주면은 파이토치 안에서 다루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묶은 다음에 이 데이터 세트를 데이터 로더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로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에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셋, 테스트 데이터 셋. 그다음 여기 이제 배치 사이즈 이퀄 64. 그러니까 이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데이터 로더에서 야, 학습할 거를 하나씩 줘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미지를 한 방에 6만 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64개씩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전달을 해 주도록 여기 이제 배치 사이즈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정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학습시키는 머신의 메모리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배치 사이즈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7만 개면은 사실은 꽤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램에 다 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적당히 정해주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64 내지 뭐 128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셔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썩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테스트 셋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용이니까 굳이 그러니까 셔플을 할 필요가 없죠. 섞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이걸 돌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x를 분리하고 텐서로 바꾸고 데이터셋으로 묶고 그 다음에 로더에 집어넣고까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모델을 이제 준비합시다. 자, 이번에는 트레인과 테스트의 배치 사이즈를 뭐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다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할 거면은 이제 다르게 하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용 코드와 테스트용 코드를 완전히 분리할 거면 상관없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테스트 코드 안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산할 일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뭐 맞춰주는 게 좋겠죠. 네. 일단 그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코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네. 자, 이번에는 자, 시퀀셜에다가 이제 add 모듈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모델이라고 해서 nn.sequential 괄호 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빈 모델을 일단은 지금 텅 빈 모델을 일단은 빈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자, 맨 처음에는 fc1이라고 하는 이름 자, 모델.add 모듈 이제 모듈을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모델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add 모듈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리니어를 하나 넣는 거죠. 리니어를 넣는데 자, 인풋이 뭐예요? 인풋이 798차원이었나요? 아, 헷갈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였죠? 28 곱하기 28이었죠. 그죠? 88이 64니까 284겠네.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헷갈리니까 우리도 이제 28 곱하기 28이라고 그냥 써줍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풋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히든 레이어의 차원인 거죠. 그죠? 히든 레이어의 차원. 지우개. 히든 레이어의 차원. 이 히든 레이어의 차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100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렐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 레이어의 이름을 내가 임의로 FC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사용할 일이 있을까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렐루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add 모듈. 그 다음에 또 이제 리니어 집어넣고요. 리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렐루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씩 쌓는다는 거는 그냥 뭔가 x가 들어오면은 요거 처리되고 요거 처리되고 요거 처리되고 요거 처리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니어가 다시 이제 마지막 요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add 모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 이름 정해주고 내용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린트를 했더니 프린트를 하면은 이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시퀀셜 이름 그대로 이렇게 얘네들이 순차적인 모델이다.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리니어 들어오고 렐루 리니어 렐루 리니어 이렇게 이제 세 칸을 지나서 얘가 이제 텐서가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784차원짜리가 나중에는 10차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차 함수, 혹은 이제 코스트 펑션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죠? 네. 아니, 회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최적화 기법을 우리가 쓸 거고요. 자, 얘네를 불러오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이제 학습을 위한 함수를 이제 정의합니다. 트레인 함수. 자, def train. 자, 여기 이제 각 이제 에폭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한 에폭당 이제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각 에폭에서 이제 하는 수행할 일을 여기서 이제 정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모델.train 괄호 이거는 뭐냐면은 신경망을 학습 모드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학습 모드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drop out 같은 게 있으면은
드랍아웃이 있으면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더 트레인.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트레이닝 셋 로더를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로더 트레인에서 데이터와 타겟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오게 됩니다. 그죠? 인풋 피처와 요 Y 밸류 정답을. 자, 얘네들을 꺼내오면은 자, 옵티마이저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예측 값을 얻어냅니다. 여기 아웃풋. 그죠? 네. 혹은 뭐 얘를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하려면은 predictio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답이랑 이제 옛 출력값이랑 정답 사이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prediction은 잘 생각해 보면 10차원의 벡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out feature 10이라고 적기 때문에 10차원의 벡터입니다. 왜 10차원의 벡터로 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가 이제 0일 확률, 두 번째는 얘가 1일 확률, 세 번째는 얘가 2일 확률, 각각의 0,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확률을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가 10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10차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타겟 밸류는 그냥 정수가 들어가는 거죠. 뭐 얘가 손글씨가 5면은 5, 손글씨가 4면은 숫자 4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0차원 벡터와 그냥 정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요 로스 펑션은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지가 알아서 얘가 이제 정수가 들어오면은 이 정수가 클래스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여기에 문서에 잘 나와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저 문서에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번에 배웠던 원하드 인코딩을 넣어줘도 되고 혹은 정수값을 그냥 클래스 인덱스를 바로 넣어줘도 상관없다. 네. 쓴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어도 되고 그냥 이제 정수의 이제 클래스 인덱스여도 상관없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 자, 이제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이제 에폭이 이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출력하도록 해서 요건 이제 각 에폭당 요런 짓이 요런 일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테스트용 함수. 자, 테스트용 함수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모델.eval 그래서 이제 evaluate 그러니까 추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우리가 correct에서 일단 카운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with torch.nograd 자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추론 과정에는 우리가 미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torch.nograd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로더에서 데이터와 타겟을 하나씩 꺼내와서 이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 10차원짜리.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torch.max 그러면은 이 10차원에서 숫자가 가장 높은 게 뭐냐? 가장 숫자가 높은 레이블이 뭔지를 이렇게 얻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인덱스가 요거 뭐냐? 그 정답과 일치한 경우, 그죠? 타겟을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타겟을 임의로 이제 그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타겟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퀄 예측값이랑 타겟이랑 이제 둘이 동일하면은 이제 1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0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뭐 파이토치스럽게 짠다고 했는데요. 뭐 꼭 이렇게 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predicted 값이랑 이제 그냥 뭐 if문을 써서 비교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예. 이렇게 하면 좀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predicted와 이제 그 타겟에 있는 값이 동일하면은 correct에 이제 1을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개수는 이제 데이터 로더 점 데이터셋의 이제 개수 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측 정확도는 이제 전체 몇 개 맞았느냐, 그다음에 이 데이터 넘은 이제 전체 개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평가형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10,000개 중에 1,105개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11%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정확도가 11%라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한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거나 들어왔을 때 내가 0이다, 1이다, 2다 그냥 막 0으로 다 찍어도 상관없고 1로 찍었다고 해도 10개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자,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학습을 시켜봅시다. for epoch in range 뭐 3에폭 동안 한번 학습을 시켜봅시다. 자,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돌리면은 여기 이제 여기 3번 도는 거죠. 이렇게 3번. 3번 도는 동안 요 테스트 함수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3번 돌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료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예측 정확도. 그러니까 6만 개의 연습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 풀었더니 얘가 이제 이제 96%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맞추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테스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임의로 내가 이제 10,000개 중에서 2018번째의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 테스트 여기 인덱스 2018. 그럼 얘를 이제 데이터로 끄집어 와서 이 데이터를 모델에다 집어넣으면 예측 값을 주죠. 그죠? 예측 값. 그래서 이 output 점 데이터를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예측 결과란 말이에요. 자, 이 예측 결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값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exponential softmax에다 집어넣으면은 exponential x 분의 summation exponential x 요거를 하면은 요 숫자들을 각각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확률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소프트맥스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0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torch.max 그러니까 max를 하면은 이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높은 숫자가 큰 데가 몇 번째냐 그거를 이렇게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그럼 이제 1, 0, 1, 2, 3, 4, 5, 6, 7. 그죠? 7이 제일 크니까 predicted에 여기 이제 7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측 결과는 7이다.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이 X 테스트라고 하는 요 어레이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요 X 테스트.show를 이제 요 X 테스트를 numpy로 바꾸고요. numpy 여기 이제 점 numpy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텐서를 파이토치의 텐서를 그냥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플라라이브에서는 파이토치 텐서를 그대로 못 받기 때문에 얘를 이제 numpy의 그 어레이로 바꿔줍니다. 얘는 이제 텐서를 직접 못 받으니까 일단 numpy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reshape 한 줄로 쭉 돼 있는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바꿔주고 그림으로 출력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프린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 보니까 얘가 이제 손글씨 7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엠리스트를 학습시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렉처 19가 뭐였지? 내가 만들었는데 까먹었네. 아, 19를 내가 까먹었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그 뭐냐 드디어 이제 분자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손글씨 이제 이거 뭐 딥러닝 배워가지고 손글씨만 뭐 주구장창 분류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는 화학과니까 이제 분자 데이터를 이제 한번 실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휴일이 많아가지고 분자 데이터까지 오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죠? 네. 다룰 텐데 일단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10분 뒤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